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 많이 오던가요? 예, 비 굉장히 많이 오네요. 아직 집에서 안 나가신 분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 많이 온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얘기를 들고 오셨는데 먼저 방송인 사유리 씨. 예, 이게 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이제 지금 비혼이시잖아요. 네, 네. 사유리 씨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자를 기증받아 갖고 임신을 했다. 네, 네.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거 봤을 때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왜 이게 이슈가 되는 거지 했더니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된다면서요. 그죠? 네, 네,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한테? 예, 일단 사유리 씨의 이런 용기 있는 결단,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하신 것, 아들을 얻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이분의 이런 결단도 참 놀랍고요. 축하드리고 그렇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한 10년, 20년 전만 했어도 이렇게 SNS에 공개할 수 있었을까? 공개했을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반응처럼 보일까? 근데 의외로 사유 씨가 이거를 방송에서 알렸을 때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박수치고 격려하고 맞아요. 축하해주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유리 씨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임신 출산과 같은 것에 있어서의 어떤 여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가 하나 좁게 보면 그게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그러나 넓게 보면 가족제도와 같이 사실은 사적인 영역,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는 이런 사적인 영역에까지 국가가 과도하게 네. 개입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런 어떤 가족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돼서 지금 논의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유교적 전통 이런 관에서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사회적 논의가 이걸 계기로 촉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죠. 하나가 이제 법적으로 아까 불법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명윤리법에 보면요. 생명윤리법? 인공수정, 그러니까 인공성자를 수정하려면 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모자보건법에 보면 이게 이런 인공수정과 같은 이런 이 보조 생식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윤리법에는 규정이 없고 모자보건법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배우자에 한해서만 시술하도록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하.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법하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비혼인 어떤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기증받아 시술하려고 그러면 어느 의사가 그걸 시술을 해주겠어요. 모자보건법상 배우자에 한해서만 기증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근데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리 씨의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 격려라든지 박수가. 그럼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 진작에 좀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저는 당연히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매매와 같은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하고 그 이외에 있어서는 임신과 같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그거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만 아마 이제 이럴 경우에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정자를 기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버지로서 친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구하라 씨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20여 년 동안 딸 버리고 나서 돌보지도 않다가 구하라 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친권을 주장하면서 구하라 씨 남은 유산을 반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워낙 가족 제도를 혈연 중심으로 하고 있고 소위 친권, 부모가 갖고 있는 친권이라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위 처음에는 그냥 서로 모르고 정자를 기증했는데 나중에 혹시 그걸 알게 됐을 때 신권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뭐 당연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문제는 이 차원에서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념에 우리 청취자들께서 한번 브리테니커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는데 가족을 정의할 때 혈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유럽은 관계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가족을 혈연 중심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혈연 중심의 가족관념을 제도화하고 있다 보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예. 아직도 해외로 입양을 시키는 부끄러운 국가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입양이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입양이 안 되냐. 우리는 혈연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도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입양을 통해서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통념, 아주 낡은 오래된 통념에 대해서도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법적으로 예컨대 지금 뭐 정자를 받아가지고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도 불법이지만은 비혼 남성이라든가 비혼 여성이 아이를 입양하는 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뭐 그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은데요. 현실적으로 비혼이거나 그러니까 인 여성이나 남성이 예.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무리 그 입양되더라도 커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입양기관에서 이런 비혼부나 비혼모한테는 입양을 안 시켜줍니다. 정상 비정상은 또 애초에 누가 다른 거예요? 이게 가족이.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근데 우리 청취자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에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에요. 법으로 건강가정이 뭔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국민한테 이 건강가정에 대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가족 해체를 예방할 것을 국민의 의무로 하고 있고 국가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혼이잖아요. 그렇죠. 해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이혼하는 사람은 가족을 해체한 사람이고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될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법이 있는지도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모르실 텐데요. 이거야말로 이런 가장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과도하게 개입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법률적으로 혼인한 예.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혈연적인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이 정상 가족인 거예요. 건강 가정이고. 그러니까 그것 이외의 가정. 예를 들어서 이혼한 가정이거나 혹은 사별해서 한부모인 가정은 우리 결손 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부모 중에 한 분이 없는 분을 내 상태에서 자라난 그 아이를 놓고 할 때 결손 가정 자녀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쓰지 말자고는 하는데 그렇죠. 예, 많이 쓰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는 뭐냐면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입양해서 피가 섞이지 않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정도 이건 또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애를 안 낳고 입양했지라고 하는 소위 우리 사회에는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너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 그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유형의 가족들에 대해서 비정상하고 낮은 찍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의식해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 또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면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국가가 정의하고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률은 전 세계에서 진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법률이고요. 사실은 국가가 가족 문제에 개입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동 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그 폭력을 막아야 되죠. 네. 그다음에 아동과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 맞는데 아니 정작 국가가 유일하게 개입해야 되는 이런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하면서 가족 관계를 규정하고 그 규정한 가족 관계에서의 국가의 어떤 의무나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다는 이런 법률을 만들고 제정해서 운영한다는 게 난센스죠.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이것도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 전에 지금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관련된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유리 씨가 비혼 여성의 임신, 출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강가정기본법도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가족이라든가 임신, 출산이라든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많은 청취자들께서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부끄럽게 영아가 유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태어난 애가 바로 유기되는 경우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비혼모들이 애를 낳고 애를 버리게 되는 게요. 지금은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애가 반드시 출생신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출생신고를 예를 들면 비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자기가 비혼모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비밀 출생신고 제도를 둡니다. 엄마의 신원을 숨긴 상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 친부가 엄마가 애를 낳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비혼부가 되는 거죠. 이 비혼부가 입양이 아니고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호적에 입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친모 떠나간 친모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친모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얘가 왜 자기 비혼부의 아들이 됐겠어요. 부부와 결혼을 했겠죠. 이런 소위 그러니까 출생신고부터 어쨌든 가족 구성원으로서 등록하는 것과 관련돼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다 이걸 개입하고 규정하고 제한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여성가족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알아볼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라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됐어요. 24%에서 20%로 연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뭐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업체들에서 돈을 이제 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아마 음지 다른 데 가서 이 규제를 받지 않는 사채 같은 거 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건 전문 분야시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상황을. 우리나라 최고 금리가 지금 24에서 20%로 내려갔는데 옛날에는 70%까지 그랬다면서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인하시켜서 지금 이제 24%를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했고 이제 20%가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김건희 기자도 일본 대부업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부업이 가장 높은 이자를 받는데 그 원조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이자 제한법으로 최고 금리를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20% 이상의 고금리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착취죠. 이자 착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20%로 낮추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동안 70%에서 24%로 내릴 때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못 받아서 사금융이 활성화되고 대부업체를 포함해서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기피해서 뭐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 주기로 계속 이자율을 낮추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현실화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오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정무위원회 할 때도 그랬고요. 그 많은 저축은행들이 지금 이미 20% 이하의 대출 금리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솔직히는 제 선배 중에서 한 분이 그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운영해 보니까 자기는 양심상 20% 이상의 금리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20%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서 뭐 실제 저축은행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들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뭐 20%로 낮춘다고 해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거는 전혀 사실과 말 그대로 기우네요. 기우이고 오히려 그냥 그 해당 기관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볼멘 소리일 뿐이지 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 방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제 서민들의 경우에
일부가 불법 사고명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현실화된 적은 없지만요. 예. 불법 사고명은 말 그대로 불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불법 사고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하면 이런 어떤 불법 사고명이란 고금리 부담이 서민에게 갈 이유는 없고요. 무엇보다 좀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요. 빚을 낼 수 없는 분들에게까지 끝까지 빚을 내줘야 되느냐,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약이거든요.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분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분에게까지 찾아가서 고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는 순간은 이분이 자금을 융통하지만 불과 몇 달 뒤에는 그 고금리를 물면서 더 큰 빚에 신음하다가 완전히 이제 인생이 파산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에 있어서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되면서 나온 게 적격성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소득에 대비해서 합당한 만큼의 대출을 해줘야 되고 대출 상환 능력이 없으면 대출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금융의 원칙이 되는 게 길게 보면 서민들에게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 오는데 조심해서 가시고요. 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